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데이터 로봇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반에 대해서 봐야 될 시사점들이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저희의 제품의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재미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봇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데이터 로봇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고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 자동화된 분석인데요. 자동화된 분석으로 진행을 할 때 기존에 심하게 말하면 간의 소공업으로 분석을 하던 그런 분석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이 계속 1년에 한 3번 정도의 메이저 릴리즈가 나올 정도로 계속 개발이 일어나는데 올해 벌어질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딱딱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찾을 수 있는 여러 도메인에 대해서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각 기업들이, 저희 고객들이 AI 이네이블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업종에 상관없이 어떤 업종이든지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케팅 쪽도 있으실 거고요. 세일즈, 또 리스크 관점에서 금융권이든 또 금융권이 아니든 간에 리스크 관련해서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류 쪽에도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심지어는 어느 업종이 됐든지 간에 HR 분야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헬스케어든 어느 업종이든지 상관없이 분석의 도메인으로 가져와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서 밸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 또 지금까지 글로벌하게 한 500개가 넘는 어카운트가 저희의 고객인데요. 그런 회사들에서 저희 제품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들을 찾고 분석을 적용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향상하는 데 써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저희의 비전이고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라면, 그렇지 않은, 또 그렇게 저희의 제품이 이렇게 500개가 넘는 글로벌 어카운트가 될 정도로 핫한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분석가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학부를 졸업하고 또 석사까지 통계학을 전공하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들을 바로 기업들이 관심 있는 또는 비즈니스 밸류를 찾아야 되는 영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사실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업 사용자들, 심지어는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서 분석 자체, 알고리즘 자체 또는 통계 이론 자체에 대한 시간은 줄여드리는 반면에 경쟁력 있는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현업 사용자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한 측면과, 분석가들이 이미 있는 기업이시라면 그 분석가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1년에 한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쳤다면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가 넘는 프로젝트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2년에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고요. 제품이 나온 지는 4년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창업한 지 3년 동안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600명 정도가 넘고 또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픈 포지션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찾고 있고요.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 600명 정도의 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커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저희의 고객들 중에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아마존에 올라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지금까지 만든 예측 모델의 개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핵심이 되는 4명의 캐글에서 1등 하신 4명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계시고 또 3위 안에 랭크되신 분들이 한 50명 넘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같은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어떤 분석가가 만든 모델하고 어떤 분석가가 만든 모델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같은 소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석가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전처리하고 그리고 피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데 캐글에서 1등 하신 이 4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저희 CEO를 포함한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노하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새로운 오픈소스가 나오죠. 그 오픈소스하고 결합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저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드라이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금 알고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분석을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분석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있어서요. 잠깐만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뭐 간단한 모델이라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떠들 건데요. 불편하시면 눈을 감으셔도 좋고 뭐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능력에 대해서, 케이퍼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뭐 수학이 됐건 또는 통계학이 됐건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해를 하고 자기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R이 됐건 파이썬이 됐건 자유자재로 코딩할 수 있는 코딩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업무에 적용할 거냐, 그리고 내가 지금 분석하는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이냐에 대한 난리지, 이 3가지가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신조어처럼 등장을 했고 제 스스로는 사실은 의문을 품는 게 과연 사이언티스트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각자 속하신 회사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모습이 있을 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지, 진짜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굳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게 진정한 과학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론이면 우리가 믿을 만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철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는 칼 포퍼라는 영국의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떤 관찰을 하고요.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레셔널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이 자기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이제 시어리로 정리를 하죠. 이 시어리를 카운터핏 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실험, 어떤 또 다른 옵서베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시어리는 유지가 되는, 이렇게 칼 포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고객을 만나서 문제를 정의하죠. 문제를 정의하고 가용한 데이터들을 봅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셋, 아주 깨끗한 형태의 정의된 데이터 테이블을 얻기까지 많은 왔다 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튜닝하고 코딩해야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를 하겠습니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 무언가를 돌려보기 전까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달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분석가 자신이 가장 익숙한 알고리즘 몇 개만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장표에서 보셨던 그런 가설과 실험, 과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 고민을 뒷받침할 만한 실험을 할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리소스가 부족한 상태로 일이 끝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다 끝났더라도 이제 디플로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바뀌면서 안 맞게 되죠, 모델이. 그러면 다시 또 고객은 컴플레인 하게 되죠. 가장 이런 에고니 외에도 가장 이제 힘든 점은 복잡한 모델일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복잡한 모델로 가면 갈수록 고객의 현업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제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업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둘이 협업하게 되는 피처 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애그리게이션 할 건지 이야기하는 그런 도메인이 있는 반면에,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코딩하고 튜닝해야 되는 알고리즘 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분석가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곳은 알고리즘 스페이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분야는 열심히 코딩을 해서, 고객님 그 요즘 새로 나온 알고리즘인데 이거 모르셨죠? 저 이거 코딩했어요 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정답은 현업이 이끄는 대로 현업의 관심사를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피처 스페이스에 대한 고민도 현업 중심으로 흘러가되, 알고리즘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피처 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경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처 스페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알고리즘 스페이스는 사실 저나 그들이나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논문과 오픈소스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게 다 어베일러블 하지만,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변수를 발굴하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변환해서 쓸 건가가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현업이 리딩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현업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는 한두 개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적용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보신 책이겠습니다만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에 있는 장표인데요. 이 테이블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이 풀려고 하는 문제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라는 학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룰 오브 썸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테이블이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방법론, 그러니까 알고리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데이터였지만 또 비슷한 문제였지만 데이터의 성격이 바뀌고 보려고 하는 매트릭이 바뀌면 사실은 이 테이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리즘이, 특정 알고리즘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외워서 분석가가 하나하나를 다 마스터를 해서 쓰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알고리즘은 자동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트렌드 중심으로 보시면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죠. 손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지금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손으로 코딩하고 열심히 손으로 EDA하고 그리고 나의 비장의 무기인 랜덤 포레스트, 나의 비장의 무기인 XGBoost로 끝까지 고객을 이제 설득해서 저 2주일 동안 밤샜거든요 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그런 프랙티스가 10년 전, 최근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자동화된 분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저희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추세도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자동화된 분석에 대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된 분석이 뭐고 그리고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동화된 분석 솔루션 또는 플랫폼이 가져야 될 덕목이 이렇게 10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처에 대한 엔지니어링부터 그리고 마지막 디플로이가 돼서 디플로이된 예측 모델의 모니터링까지 자동화된 이 10단계의 자동화 스텝을 저희는 제대로 된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10가지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싱겁지만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때 일단 분석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데모는 저희 부스에 오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1시간에 한 번씩 데모를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솔루션이 어떤 변수인지 자동으로 디텍트를 하고 EDA 과정을 거치게 되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분석가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칼럼이 어떤 칼럼이다 라는 것만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로봇은 이 문제 그리고 이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자동으로 적용해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 학습이 끝나면 이제 사용자가, 분석가가 선택한 매트릭 기준으로 어떤 모델이 가장 나은지를 보실 수 있고요. 대상을 몇 개를 좁혀서 설명 가능성 부분에서 체크를 하면서 어떤 모델로 최종 디플로이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고, 그런 고민이 끝나면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월 배치를 돌리든 아니면 애드옥으로 배치성 예측을 하시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매뉴얼하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스를 쓰시던 R을 쓰시던 매뉴얼하게 손으로 할 때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게 데이터 로봇 같은 자동화된 분석 툴을 쓸 때 벌어지는 분석가의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자동화된 분석으로 가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드아웃이라는 파티션을 저희가 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여러 모델을 시켰지만 끝까지 이 홀드아웃 파티션을 지킴으로써 오버피팅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을 끝까지 분석가가 튜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보셨던 이 세 가지 도메인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피처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처 스페이스에서 쓸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제가 데모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가는 알고리즘은 데이터 로봇 같은 이 허접한 자동화된 로봇한테 모든 잡일을 다 시키고, 분석가는 이제 고고하게 피처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로봇이 제공하는 피처 임팩트, 변수의 중요도, 또 변수의 효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변수를 더 찾아야 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변수를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새로운 피처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Prediction Explanation이라는 변수의 설명, 그래서 특정 모델이 왜 이런 예측을 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가지고 현업에게 설득 가능한, 제시가 가능한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모델들을, 앙상블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많은 분석가들이 하는 게, 지금까지 3개의 알고리즘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앙상블을 한번 해볼게요 가,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석가들이 하는 모습인데요. 진짜 정확하게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블렌딩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기존에는 몇 개의 어떤 그 조합을 해보고 가장 낮은 조합으로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아주 조그만 도메인에서만 찾아봤다면, 저희는 자동화된 플랫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석가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튜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아마존에 저희 플랫폼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가지고 저희 UI 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시간이 줄었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데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 필름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인데요. 코팅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롤이 들어와서 그 롤이 어떤 앞에 그 CU는 코팅을 끝나고, 코팅이 끝나면 그거를 장력을 줘서 꽉 끌어당긴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다시 자외선을 씌워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감아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이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센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필름들에 뿌린 그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고르게 퍼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뭉쳐있는 침적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침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블리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블리드 아웃이 일어날 건지 말 건지, 어떤 조건에서 불량품이 나오는지,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드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5만 건 정도의 과거 생산 실적이 있는 데이터고요. 블리드 아웃이라는 칼럼이
불량품이었으면 true고요. 문제가 없었으면 false로 마킹이 돼 있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롤 랭스부터 어떤 타입인지 어떤 라인에서 생산돼 있는지 이런 데이터 외에도 그 각각의 공정에서 어떤 센서 값들을 갖고 있었는지의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고요. 5만 건 정도의 과거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레인 데이터를 로딩을 하면 데이터 로봇은 이제 보통의 분석가들이 하는 EDA를 시작을 합니다. EDA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변수별로 어떤 타입인지 또 찾아내고요. 그리고 기초 통계량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값들이 있는지 또 자동으로 생각보다 네트워크가 빨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리드아웃이라는 칼럼을 저희가 예측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롤랭스 같은 경우는 뭐 300m짜리에서부터 1500m짜리까지가 분포가 돼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로봇이 기다리는 거는 어떤 칼럼을 예측할 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드아웃이라는 이 칼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로봇은 이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과거 데이터죠. 그리고 어떤 칼럼을 예측할 건지가 준비가 되면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로봇은 이제 EDA의 두 번째를 시작을 하면서 각각의 변수 중에 어떤 게 타겟하고 코릴레이션이 높은지부터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5만 건을 어떻게 쪼개서 학습을 할 건지 샘플링 과정도 일어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에 어떤 모델을,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건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계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워커라고 부르는 각각의 컴퓨팅 단위에서 하나하나의 모델들이 돌아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브 베이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유레카라는 알고리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알고리즘들은 이제 큐에 쌓여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도 있고요. 엑스부스트도 있고 DMTK에서 만든 라이트비엠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워커에서 각각의 컴퓨팅 단위에서 학습을 통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쓰는 워커가 두 개인데요. 제가 이거를 20개까지 올리면 이제 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문제에 적용할 만한 적용 가능한 모델들이 이제 각각의 워커에 할당이 되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이제 쭉 일어날 거고요. 여기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리더보드라고 부르는 캐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저희가 리더보드라고 부르는 화면에 성적 순으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집계가 됩니다. 왜 안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학습된 모델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로스라는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 AUC 기준으로 보시면 AUC 기준으로 어떤 모델이 제일 정확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모델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하고 뉴메릭만 분리해서 변환 또는 미싱 밸류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데이터 로봇이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은 파라미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리프트를 보실 수 있고 ROC 커브도 보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정확한 내가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에 맞는 스레시홀드가 뭔지를 이 화면에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전이 중요하시면 왼쪽으로 당겨가야 될 거고요. 네. 리콜이 중요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성능에 대한 평가도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설명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각각의 변수의 효과의 측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롤의 길이가 품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UV를 쪼일 때 롤의 온도, 그 다음에 UV 조사 시간 이런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이 모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변수들하고 타겟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수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롤의 길이가 달라질 때 1500m가 불량품이 날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300m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하나하나 페어와이즈로 보실 수 있고요. UV 단계에서 온도하고 불량품하고 관계는 이렇게 감소하는 2차 함수 정도로 쿼드레틱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익스포저도 비슷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측 모델이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과연 내가 현업 라인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이 모델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량품에 대한 예측이 높은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롤 길이가 300m였고 그리고 오토 챔버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조사 시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로트 넘버는 이렇게 생산한 필름은 불량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 모델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UV 조사 시간 그리고 건조할 때 온도 이런 값들 때문에 이렇게 불량 확률이 낮다라고 이 모델은 예측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현업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현업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습의 단계가 끝난다면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습의 단계가 끝난다면 이제 이 모델을 예측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데이터를 로딩해서 예측값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블리드 아웃이라는 예측하려고 하는 칼럼이 빈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쪽으로 로딩하시면 예측치를 이 모델이 생각하는 예측치를 얻으실 수 있고요. 저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API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 몇 줄로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서 프리딕트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판스로 예측치를 얻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스에서 매시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상세하게 못 보여드린 내용은 데모에서 저희 부스에 오셔서 데모를 보셔도 좋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UI상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까지를 하지는 않았죠. 할 수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예측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프로젝트를 한 10개를 해야 돼요. 2주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클릭해야죠. 그러다가 관절염 걸리는데 똑같은 일을 노트북에서 코드 몇 줄로 데이터를 로딩하고 어떻게 파티셔닝 할 거고 매트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지정한 다음에 트레인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몇 줄로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 로봇은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수십 개의 모델 또는 수백 개의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리더보드에 있는 결과를 다시 파이썬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는 R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간에 있는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디플로이까지를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주목해왔던 수년간의 저희가 제품이 나온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4년 동안 굉장히 주목해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분석과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를 전부 다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 ETL 쪽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ETL 벤더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ETL 또한 자동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모델 모니터링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 전무님은 차트를 원해요. 죄송하지만 다른 시각화 제품 좋은 거 많이 쓰세요가 저희의 지금까지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저희의 자동화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전통적인 뭐 BI 벤더나 또는 그 시각화 벤더의 몫을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부스로 오면 보여드릴게요. 프리딕션 앱이라는 웹 앱이 있습니다. 또 분석 모델이 나왔으면 이제 이 분석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 문제에 적용해 보려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앱, 또 옵티마이제이션 앱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분석 모델을 컨섬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동화를 이미 해왔고요. 지금 베타 버전이고 다음 달 릴리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큰 화살표로 해놨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데이터 프랩부터 학습, 그 다음에 디플로이, 모니터링, 컨섬션까지를 제가 자동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전체의 영역을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SDK를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관련된 모든 잡다구리한 일은 데이터 로봇이 다 하고요. 분석가분들, 현업분들은 어떤 케이스, 심지어 HR 쪽에 어떤 케이스에 기존과 다른 분석을 적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찾는 노력을 할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고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